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1,400만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이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예비후보가 오늘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하고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다수 후보들은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다가오는 대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사실 매번 대선 때마다 좀 등장하는 장면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엔 좀 숫자가 좀 큽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만나 자신의 주식시장 공약을 소개했는데요. 이 예비후보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가 지수가 지금 한 2,5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한 5천 정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예비후보는 직접 지난 대선 패배 후에 전업 투자자로 전직을 고려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활발한 주식 투자자인데요. 네. 오늘 간담회에서도 열성적으로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증시를 부양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가 약속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야당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한덕수 권한 대행이 거부한 법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눈길을 끕니다. 네.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약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와 자사주 의무소각 원칙은 물론 정부가 제시한 자회사 물적 분할 후 상장할 때 이제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조항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이 상법 개정 분명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야 다른 대선 예비 후보들은 이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공약이나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동연 예비 후보가 국내 주식에 무려 5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국민연금과 연기금은 물론이고 DC형 퇴직연금까지 모두 기금형으로 전환해서 증시에 투자하자는 제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예비 후보가 당대표 시절부터 상법 개정에 명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충실 의무의 대상으로 직접 넣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충실 의무의 대상을 회사로만 해왔을까? 선진국들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홍준표 예비 후보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지만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기 밸류업을 전면에 내세웠던 국민의힘으로선 자본시장 분야에서 주도권을 다소 뺏긴 모습입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현재 보수 진영의 경선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와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 이런 활발한 이슈들이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잠식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경선 구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국민의힘 중앙당이 공약 개발의 중심을 잡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등장했던 밸류업 정책과 일관성 있는 자본시장 친화 공약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소식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국회의 세종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종 대선 후보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 세종 이전을 못 박은 건데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 모두 세종의 행정수도 이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여당도 이에 부분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언제나 등장하는 대규모 SOC 관련 공약도 조금씩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예비후보가 오늘 동탄과 청주공항을 광역급행철도로 신설하고 전국 5대 광역시를 GTX 급행철도망으로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리 반도체를 사두려는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깜짝 특수를 누리고는 있지만 관세 부과 그 이후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사실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는 건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인데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2분기 들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HBM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범용 D램 가격은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0%가량 하락했는데 2분기에는 최대 8%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5% 하락을 했는데 2분기에는 상승 반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값이 반등한 것은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수요 증가 때문인데요.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상호관세 시행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메모리 재고 비축에 앞다퉈 나선 겁니다. 반도체 공급사와 구매 회사 모두 관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90일 내에 최대한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매자들은 반도체 가격에 관세가 더해지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저가에 미리 확보하자는 것이고 공급사들은 나중에 반도체 수요 둔화를 좀 우려해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시점에 일단 팔자는 겁니다. 이 반도체 수요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하반기 반도체 수요를 미리 당겨 썼다 그런 이유들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최근의 현상에 대해서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반기 수요가 앞당겨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 흐름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보통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신제품이 많이 나오는 3분기 수요가 많아서 연간으로는 상저하고 추세인데 이런 추세가 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건데 특히 이 관세 90일 유예 이후에 미국이 관세를 만약에 전 세계에 부과를 한다면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전반적인 산업 수요가 감소해서 반도체 수요도 덩달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격이 오른 것보다 수요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면 하반기에는 매출이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때문에 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추정치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매출에서 HBM의 비중이 높은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더 민감한 상황인데 네.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를 좀 낮게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만 떼어서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이 크게 어두워졌는데 2분기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3분기 매출은 26조 9천억 원에서 25조 3천억 원, 또 영업이익은 7조 6천억 원에서 6조 9천억 원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네. 또 4분기 하락폭은 좀 더 컸는데 수정 전에는 매출이 3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매출이 2조 원가량 떨어진 28조 3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조정을 했고 영업이익도 10조 원 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상당 부분 하락해서 낮췄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걱정이 더 클 것 같긴 한데 SK 하이닉스 역시 좀 불확실성이 크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 대비책이 있습니까? 네, 일단 두 회사는 이 선주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고 만약에 단기에 끝나게 된다면 이 범용 메모리는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감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가동률을 조정을 하고 또 메모리 감산에 나서면서 그중에 좀 일부 구형 D램 같은 경우는 생산 중단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형 D램은 최대한 감산으로 가격 하락을 최대한 방어를 하고 또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HBM 생산과 개발에는 좀 최대한 투자를 해서 좀 집중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도 상당 부분 리스크인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D램과 낸드의 모바일 또 PC용 생산 비중을 보면 각각 47% 또 56% 수준으로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이 공정을 최대한 국내로 돌려서 규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24일과 30일에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 여기서 컨퍼런스 콜을 가질 예정인데 새로운 대응 전략을 어떻게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오는 24일에서 25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미 무역 협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며 우리 증시 오늘 방향성 없이 출렁이는 하루였습니다. 폭풍 전야의 시기에 대부분의 종목이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대선 관련 테마주들만 큰 폭의 등락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모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하자 계룡건설 등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 열풍 유의하라고 조언합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며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최근 이들이 급등하자 앞서 전환 사채를 매입했던 투자자들이 사채를 잇따라 주식으로 전환하며 주가 급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대선 테마를 타고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상지건설. 지난 금요일 장마감 후 CB 투자자들의 전환 청구권이 행사돼 230만 주가 신규 발행된다고 공시하자 오늘 25% 급락했습니다. 이외에도 꿈비와 아이스크림 에듀, 에르코세 등도 다음 달 초 CB 매도 물량이 풀릴 예정이라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테마주 투자 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MSCI 5월 정기 변경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수에 편입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수에서 편출되면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상되는 종목들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먼저 증권가에선 한화시스템과 삼양식품의 지수 편입을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LIG 넥스원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가능성 또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편출 유력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머티와 NC소프트가 꼽히고 LG이노텍과 CJ제일제당, SKC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편입 없이 편출만 이뤄졌던 지난 2월과 달리 이번엔 편입도 다수 있긴 하지만요. 편출 종목의 수가 편입의 수보다 더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보통 MSCI 지수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리밸런싱 이전까지 주가가 오르다 편입이 결정된 직후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요. 편출 예상 종목은 편출 이후에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공매도가 재개됐기 때문에 편출 종목에 대한 수급 강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작년 목표가 이제 올해는 18분대 하자 했는데 꼭 오늘 이제 해보니까 지켰고 내년엔 17분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50대 아줌마가 악반을 뛰다 보니까 1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4층에 살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거를 한 5회에서 6회 정도씩, 안 그러면 많을 때는 한 10회 정도 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대회 참가 전액은 보바스 어린이 재활센터 아이들의 재활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4월) 들어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큰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400억 원 넘게 늘며 신용대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하다 이달 들어서 크게 증가했는데요. 영끌과 비투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7월 이후 45개월 만에 최고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이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국내외 증시가 주춤하자 빚을 내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국발 상호관세 여파로 국내 증시가 5% 넘게 떨어진 7일 하루에만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5천억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는 미국 주식시장에도 37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연초 이후 S&P 500이 8.8%, 나스닥이 13% 넘게 하락하자 저점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폭풍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금 통장에서도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대 은행에서 대기성 자금인 요구 불예금은 4월에만 24조 원 넘게 줄었고 정기예금도 3월부터 20조 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금통 이후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예금 금리가 뚝 떨어지자 낮은 금리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예금 통장에서도 돈을 찾아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월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해 앞으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더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요. 4월 들어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약 2조 5천억 원 불어났죠. 여기에 금리가 더 떨어져 대출 수요를 자극하게 되면 가계부채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새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건설 현장에서도 주 52시간을 풀어달라는 주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권의 한 건설 현장. 한때 분양시장 최대어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았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겪으며 입주가 미뤄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은 고스란히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어져 예비 입주자는 물론 건설사들에게도 손해를 끼쳤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현장 근로자 임금은 물론 PF 대출이자를 비롯한 비용 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 줄도산이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제도는 현장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완화해야 그나마 수익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올랐고 현장 근무를 기피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후퇴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품질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 52시간 제도 도입 이전 평균 30개월이던 대형 건설사 아파트 공사 기간은 제도 시행 이후 38개월로 8개월 늘었습니다. 어렵게 지은 집이 팔리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23,722가구로 1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은 물론 지난 2013년 9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이 안 팔리자 유동성의 직격탄을 맞고 문을 닫은 건설사들도 1분기에만 총 455곳으로 3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미분양 주택 매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등 금융위기 수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1,000만 명에 가까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퇴직금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약속된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펀드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김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좀 본격화하면서 이 퇴직금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2차 베이비 부머 1964년에서 1974년생을 뜻하는데요. 이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퇴직연금 내 자금 인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6조 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7년 만에 83%나 증가했는데요. 앞으로 5년 안에 퇴직연금 인출 시기에 접어드는 인구 수도 260만 명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제 퇴직연금 적립과 운용을 넘어서 인출 전략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 것인데요. 지난해 현물 이전 시작으로 금융사들의 격전지가 된 퇴직연금 시장이 이제는 은퇴 이후에 수학계에 맞는 서비스와 편리한 인출 시스템, 그리고 독특한 전략 상품으로 경쟁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은 퇴직금을 투자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이 펀드 상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기존 상품과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쉽게 말해보면 월배당 ETF처럼 매달 일정한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진 펀드인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55세 이상 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인출형 공모펀드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금감원의 심사도 마친 상태라 다음 달 중순에 출시가 예상됩니다. 이 펀드는 투자자가 보유한 펀드 잔고에 따라 매월 말일에 일정한 분배금 1,000자당 4.17원을 지급하는 식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55세 A씨가 퇴직금 1억 원을 받고 모두 IRP 계좌에 이체해 이 펀드 하나에만 투자한다고 가정해보면요. 매달 약 41만 원의 분배금을 받게 됩니다. 연 분배금은 500만 원이 되는데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20년이 지났을 때 받은 분배금 총액이 1억 원, 그리고 남아있는 원금은 1억 1,185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펀드에 2억 원을 넣으면 매달 약 83만 원을 받고 5억 원을 넣으면 매달 189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용이나 인출 전략 없이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20년 뒤에 고갈될 연금을 더 오래 그리고 월급 개념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상품의 특성상 아무래도 좀 운용 방식이 좀 보수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는 구조겠죠. 네, 펀드를 구성하는 7개의 모펀드에서 모두 이자와 배당 등 인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자산 배분 비중을 보면 글로벌 채권과 단기 채권을 50% 넘게 담습니다. 글로벌 채권, 단기 채권 ETF가 월 배당, 그리고 글로벌 리츠는 대부분 분기 배당을 하는 만큼 분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글로벌 주식들, 혁신기업이나 배당주, 그리고 원자재 등도 분산 투자합니다. 위험자산 비중을 기본적으로 40% 정도 배분해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건데요. 물론 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 펀드도 결국에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아니라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연수익률이 5%가 안 될 경우에 분배금을 원금에서 빼서 지급한다는 점, 이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경우에 20년 후에 원금보다 적은 금액이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증시 방향성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연 분배율이 10%를 넘는 커버드콜 ETF, 여기에 관심 갖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의 상방이 제한되어 있고 또 단일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의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대체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인출형 펀드와 잘 비교해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재건축이라고 해서 와서 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네요. 역세권이고 초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걸로 보여졌습니다. 주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주부들이 보통 원하는 주방이 디귿자라든가 아니면 그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걸 원하는데 넓고 좋았어요. 한국역 150m 거리 내에 수도권 지하철 7호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산디지사단이나 대림역은 30분가량 걸리고요. 강남 고속터미널역이나 논현역까지는 약 5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서울을 통근하는 30, 40대 수요층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시고요.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